월요일은 정치권 소식이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희가 8월 15, 16, 17, 3일 연휴 끝나고 지금 다시 생방송인데요. 그 사이에 네. 이 대통령의 8.15 사면이 좀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이 8.15 사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전체적인 규모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서민 신용 회복과 관련해서 324만 명이 일종의 사면 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운전면허와 관련돼서 감경을 받으신 분이 82만 명. 민생과 관련돼서 감형 혜택을 받으신 분이 12,000명 이렇게 되고요. 중소상공인,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외형물 보면은 국민통합, 민생회복 이런 것에 어울리는 규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7명밖에 안 되는 정치인의 면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조국 부부나 윤미향 씨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사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전체 사면의 규모로 봤을 때 27명이었는데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다 이 27명 중에서 한 서너 분한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이런 주장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 본인과 관련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사면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면의 의미가 여야 통합의 의미를 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다 같은 당에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 안에서 개파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과거에 친박과 친이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거의 공천을 두고 사실 적이나 다름없이 예. 싸웠거든요. 또, 친명계와 친문계도 과거에 공천과 경선에서 사실상 적으로 싸우다가 당 나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 사면복권에서 친명계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나름 평가를 내리는 거는 그건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 네. 특히나 친문계 대부분이 이제 친문계였고 그리고 또 야당의 요구 물론 구색 맞추기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면들은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름 주장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거죠. 네네.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역시 조국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을 사면한 거에 대해서 예민한 건 이제 10개월 후에 있는 지방선거 일정하고도 관련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준비 기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번에 사면된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쪽 정치인들도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놓고 봤을 때 활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조국 부부에게 이게 눈길이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지방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흔들어놨던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분을 시켰던 대한민국 국론을 그랬죠. 그런 논란의 인물이었고 사실은 이 논란이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에 대해서 재판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론도 사실은 아직도 조국에 대한 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는 이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국민에게 심판을 그럼 어떻게 받을 거냐? 결국은 정치적 선택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든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선이든 선출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에 넣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사면해주기 어렵다. 이런 면이 있는 그럴 거고요. 수도 있구나. 예, 네. 시간이 지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맞을 매 지금 맞고 가는 게 낫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또 이번 주말이면은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네. 한일 정상회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의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만으로 그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느냐 또는 민주당이 우쪽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쪽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왜 비어진 왼쪽은 누가 채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조국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일종의 길을 터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 유권자층에서 비어있는 구역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도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사실은 1.5당,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처럼 이렇게 비대화되는 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소위 그 진보 정당의 이미지가 강했던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은 중도 쪽으로 약간 많이 갔죠. 합리 중도적인 이런 면인데 반면에 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외연이 넓어졌다 좋다만 평가할지 아니면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게 양쪽에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누군가는 이 아쉬운 점을 특히나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가 없이 이게 양쪽으로 진영이 소위 말하면은 광폭으로 행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영토 확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통적인 지지층을 누구로 잡을 거냐? 소위 말해서 정청래 뭐 좋습니다. 새로운 대표도 좋고 또 과거의 친문이라도 좋고 좋지만 좀 더 미래 다음 차기에 가능성 있는 사람도 소위 말해서 어장에 관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차기가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여야의 정치권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의 의미는 좀 폭넓게 해석이 되는데 보통 사면하면은 유명한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또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게 생각만큼 언론의 관심은 못 받았지만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축하면서 기뻐했던 이야기들이 SNS에 올라오고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건설 노동자들의 사면이나 중소상공인 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노동조합,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건폭몰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통상적으로 관행처럼 행해왔던, 물론 그게 악습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나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법으로 단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또,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 건설 노동자 포함해서 농민, 노점상 해가지고 184명이 특별 사면됐어요. 이분들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시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그런 그 노동권 보장은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측면, 합리적인 그 비판의 측면들은 좀 더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그 개선 사항들, 그러니까 처벌받았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좀 더 나은 개선책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국정 지지율이 지난달 중순보다 5% 하락했다. 이게 정치인 사면 후폭풍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거 하락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사면한 건 아닐 거다 하신 말씀에 다 설명이 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권자층이 비어 있는 유권자층이 넓어지면서 조국 대표의 활동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이 열어준 거다라고 보신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 것이다 하는 건 선생님은 좀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오늘 조국 전 대표의 인터뷰도 오늘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드디어.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어요. 그 쏟아낸 걸 보면은, 건전한 이제 어떤 그 대안 세력으로 당당하게 야당으로서 일당에 오르셨다. 이런 이제 선언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뭐 합당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네.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 여론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저는 합당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그때까지 얼마나 몸값을 올려서 소위 말해서 조국 전 대표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지 그 부분이 관건이죠.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조국 전 대표로서는 소위 말해서 헐값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다. 하지만 뭐 합당의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그렇죠. 민주당의 야당이 필요한 곳에서. 네. 이 부분은 좀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영남권이나 이런 데서 부산시장 정도 나가주면 민주당으로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호남이나 전국 돌아다니면서 특히 호남의 지역을 갖다가 뭐 반분한다, 전북 지역처럼 선전한다. 이래버리면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조국 전 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감내할 만한 뭔가의 소위 말하면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적인 위상도 커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의 정치 뉴스를 본다면 역시 특검과 전당대회일 텐데 사실 특검은 눈 뜨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이게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도 또 뭔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겠지 싶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면요. 선생님께서 아까 국민의힘이 자꾸자꾸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뭐 장해찬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나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나 다들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은 행동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국민의힘을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행동일까요? 뭐 예를 들면 그 안철수 후보의 광복절 경축식 때 팽말 시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 속옷 입고 시위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22%, 뭐 21% 이 정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뭐 사실 반토막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층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전환길 씨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계몽령을 외치고 그랬죠. 또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지지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윤 전 대통령과의 뭐 어떤 그 절연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마치 민주당을 돕는 것처럼 이적 행위자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조차도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 거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는 결선 투표가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와 함께 결선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소위 말해서 반탄파끼리 탄핵 반대파끼리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조경태 후보로서는 단일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내가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만둬. 나는 이재명과 싸우는 모습 보일 거야.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 참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전히 그 소위 보수 중심의 그런 극우 보수 중심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심이 결국 이 후보들의 행위를 정하는 거다 싶네요.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